안녕하세요. 저는 최선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맑고 상쾌했습니다. 창문을 여니 서늘하면서도 기분 좋은 바람이 거실로 스며들어와 묵은 먼지를 씻어내는 듯 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대청소를 하며 분주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곧 사랑하는 제 딸 현주가 돌아오는 날이었거든요. 거의 한 달에 걸친 해외 출장이었고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제 일처럼 기뻐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딸애가 어릴 때부터 워낙 야무지고 똑똑해서 늘 제 자랑이었지만 사회에 나가서도 저렇게 제 몫을 톡톡히 해내는 걸 보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서 가슴이 벅차오르곤 해요. 청소를 마치고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돌리는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황서방이었어요. 사위에게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전화가 오는 건 드문 일이라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주무시는 건 아니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위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밝고 경쾌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간 들어왔던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공손하긴 했지만 어딘가 거리를 두는 듯한 딱 필요한 용건만 말하는 사무적인 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마치 친아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살가운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순간 어색함을 느끼며 답했어요. 아닐세, 황서방. 아침부터 웬일인가? 우리 현주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나? 아닙니다, 장모님. 현주는 아무 일 없고요. 비행기도 제 시간에 도착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현주 마중 나가는 것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그래, 자네가 나갈 거지? 물론이죠. 그런데 장모님, 제가 좋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모님 댁으로 모시러 갈 테니 저랑 같이 공항에 가시죠. 현주가 보면 얼마나 깜짝 놀라고 좋아하겠어요? 엄마랑 남편이 같이 마중 나왔다고 하면요. 사위의 제안은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명절이나 제 생일에도 늘 현주 등살에 못 이겨 마지못해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작년 제 생일은 까맣게 잊어버려서 현주가 나중에 알고는 저 몰래 남편과 대판 싸웠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사위가 갑자기 저를 직접 모시러 와서 함께 공항에 가자니 이건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죠. 장모님, 듣고 계세요? 듣고 있네. 글쎄, 내가 굳이 공항까지 나갈 필요가 있나. 자네가 마중 나가면 됐지. 나는 집에서 맛있는 거나 준비하고 있는 게 낫겠네. 저는 저도 모르게 거절의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경고등이 울리는 기분이었어요. 이 과한 친절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에이, 장모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현주 만나서 바로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갈 거예요. 제가 장모님 대접하고 싶어서 어제 특별히 예약해둔 곳입니다. 현주도 고생했고 장모님도 현주 걱정하느라 마음고생하셨을 테니 제가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그러니 꼭 같이 가셔야 해요. 그의 말은 너무나 논리정연했고 거절할 명분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딸을 위한 이벤트라는데 그리고 저를 대접하고 싶다는데 야박하게 거절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했죠. 어쩌면 정말로 사람이 변한 걸지도 모른다고 이제라도 장모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건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았네. 그럼 준비하고 있을 테니 조심해서 오게. 네, 장모님. 금방 가겠습니다. 예쁘게 하고 계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어요. 예쁘게 하고 계세요라니. 평생 사위 입에서 들어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말이었죠.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어떤 옷을 입을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사위가 저렇게까지 신경을 쓰는데 너무 초라하게 입고 나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얼마 전 현주가 사준 아직 한 번도 입지 않은 고운 색의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서니 어색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심장이 작게 두근거렸습니다. 왜일까요? 사위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반갑고 기뻐야 하는데 왜 저는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늙으면 의심만 많아진다는 말이 딱 제 꼴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환하게 웃고 있는 황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어요. 평소에는 편한 셔츠나 니트 차림만 보았는데 오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짙은 남색 정장에 반짝거리는 구두까지. 마치 중요한 사업 미팅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보였죠. 장모님, 준비 다 되셨어요? 이야, 오늘 정말 고우십니다. 그는 능숙하게 칭찬을 건네며 작은 쇼핑백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뭔가? 별거 아닙니다. 장모님 생각나서 작은 선물 하나 샀어요. 쇼핑백 안에는 예쁜 상자가 들어 있었고 상자를 열자 부드러운 실크 스카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은한 꽃무늬가 들어간 딱 제 나이대에 어울릴 법한 고급스러운 물건이었어요. 저는 정말이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사위의 선물이라니. 이건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아니, 이렇게 비싼 걸 뭘. 비싸긴요. 장모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슬슬 출발할까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저를 현관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는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번쩍번쩍 광이 나는 누가 봐도 아주 비싸 보이는 차였어요. 황서방, 이 차는 뭔가? 자네 차 바꿨나? 아, 아닙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라 회사에서 잠시 빌렸습니다. 장모님 편하게 모시려고요. 그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묻자 사위가 안전벨트까지 직접 매주었습니다. 이런 과한 친절과 배려가 계속되자 저의 의심과 불안은 조금씩 무뎌지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로 사위를 오해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차는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 위로 올라섰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사위는 운전을 하며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장모님,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물리치료 받으신다고 들었는데. 괜찮네. 많이 좋아졌어. 다행입니다. 제가 용한 병원 아는 데 있는데 나중에 한번 같이 가시죠. 현주한테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저도 챙겨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무심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사위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의 말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눈을 보고 있으면 어딘가 초점이 맞지 않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애써 그런 생각을 지우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맑은 하늘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곧 만날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다 괜찮을 거야. 오늘은 우리 현주가 돌아오는 좋은 날이니까. 나쁜 생각은 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몇 번이고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차는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따라 공항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초반의 어색한 화기애애함이 거치고 점차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사위는 능숙하게 운전을 하며 제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제 건강과 안부를 묻더니 이내 화제는 자연스럽게 딸 현주에게로 그리고 우리의 생활로 옮겨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현악 사중주 선율처럼 나긋나긋했고 그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에는 장모님을 위하는 사려 깊은 사위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위선적인 선율 아래 숨겨진 불협화음을 분명히 듣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현주가 이번 출장에서 아주 큰일을 해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제가 남편이지만 존경스러울 정도라니까요. 다 장모님께서 현주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덕입니다. 자네 아내가 될 성불은 떡잎이긴 했지. 어려서부터 뭐든 한번 마음먹으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어. 그래도 다 자네가 옆에서 잘 외조해준 덕 아니겠나. 제 입에서는 의례적인 칭찬이 나갔지만 속으로는 몇 년 전 일이 떠올라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현주가 지금 회사로 이직하기 전 작은 회사를 다닐 때였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며 눈을 반짝였었죠. 그때 황서방은 사사건건 현주를 무시했습니다. 그런 푼돈 벌려고 아등바등하는 게 안쓰럽다느니 여자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살림이나 하는 게 최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었죠. 그랬던 그가 이제 와서 현주가 존경스럽다니. 현주의 연봉이 그의 몇 배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존경심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현주 덕을 많이 보죠. 그런데 장모님, 현주가 저렇게 바쁘게 일하다 보니 장모님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적적하지는 않으세요? 제가 가끔 찾아뵙고 말동무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먹고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매번 죄송할 따름입니다. 적적할 게 뭐 있나?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친구들 만나서 점심도 먹고 복지관 가서 노래도 배우고. 자식들 다 커서 제 앞가림하면 부모는 그걸로 족한 거지. 그래도 자식 된 도리로서는 마음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현주랑 저랑 사는 아파트로 들어오셔서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저희가 꼭 모시고 싶습니다. 장모님 사실 지금 그 집도 오래되어서 수리할 곳도 많지 않습니까?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서 현주가 늘 마음에 걸려 합니다. 참으로 달콤하고 그럴싸한 제안이었지만 저는 그 말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가시를 느꼈습니다. 그는 마치 저를 위하는 척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진짜 관심사는 제 아니가 아니라 집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그가 친구와 동업했다가 가게를 말아먹고 현주 몰래 제게 손을 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절했더니 한동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쌀쌀맞게 굴었던 기억이 생생했죠. 그런 그가 갑자기 저를 모시고 싶다니. 저는 단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만 고맙게 받겠네. 나는 지금 사는 이 집이 편하고 좋아. 자네들한테 짐 되기도 싫고. 이 집은 현주 아빠랑 나랑 평생 땀 흘려 마련한 집이야. 내 손때 묻지 않은 곳이 없어. 여기서 남은 인생 조용히 보내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일세. 저는 일부러 현주 아빠 이야기를 꺼내며 이 집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사위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표정을 바꾸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장모님 마음이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제 말은 그 집을 영영 떠나시라는 게 아닙니다. 장모님 집이 장모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 그걸 팔거나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저희 집 근처에 더 넓은 집을 얻어서 다 같이 편하게 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장모님도 저희 가까이서 챙겨드릴 수 있고 나중에 저희가 그 집을 다시 사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일종의 재테크라고 생각하시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테크라는 단어가 제 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사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심장이 쿵 하고 얼음물 속으로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어졌던 모든 과한 친절과 어색한 행동들. 비싼 양복, 낯선 고급차, 실크 스카프 선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포석이었구나. 제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는지 사위는 황급히 핸들을 고쳐 잡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 제 말이 너무 앞서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냥 현주가 장모님 걱정을 많이 하길래 저도 모르게 그만. 이건 없던 얘기로 하죠. 나중에 현주 오면 다 같이 편하게 이야기해 보면 되니까요. 그는 멋쩍은 듯 헛기침을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의 대화가 계속해서 맴돌며 불길한 예감을 증폭시키고 있었어요. 차가 커다란 갈림길에 들어섰을 때 저는 무심코 전방의 교통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푸른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인천국제공항이라고 쓰인 표지판이 오른쪽 차선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죠. 당연히 우리 차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차는 망설임 없이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켰고 공항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음침한 도로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황서방.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 공항은 오른쪽이었네. 사위는 제 목소리에 움찔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고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아, 장모님.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쪽으로 가면 새로 생긴 지름길이 하나 있습니다. 주말이라 공항 가는 길이 엄청 막힐 것 같아서 일부러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오는 길이라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 통로 같은 곳입니다. 장모님, 저 못 믿으세요? 걱정 마세요. 금방 도착합니다. 비밀 통로. 그 단어가 제 귀에는 마치 지옥으로 가는 입구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매끄러웠지만 그의 몸은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연신 마른 침을 삼키느라 목울대가 크게 움직였고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이제는 관자놀이를 따라 한 줄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핸들을 쥔 그의 양손은 지나치게 꽉 힘을 주고 있어서 손등의 핏줄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올 정도였어요. 그는 애써 제 눈을 피하며 앞만 보고 운전했지만 백미러를 통해 끊임없이 제 표정을 살피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오랜 경험과 직감은 틀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위험하다고.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사기꾼들이 사람을 속일 때 저런 표정을 짓는다는 것을 저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익히 봐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척했지만 온 신경은 사위의 행동과 차가 향하는 방향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점점 더 인적이 드물어졌고 세련된 아파트 단지나 상가는 사라지고 낡고 녹슨 철문이 달린 창고들과 작은 공업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전봇대에는 낡고 해진 불법 대출 광고 현수막들이 당일, 즉시, 신용불량자 환영, 저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우며 을씨년스럽게 붙어있기까지 했어요.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지? 황서방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 거지? 공항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를?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공포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난리를 피우는 건 덫에 걸린 쥐가 발버둥 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조용히 제 핸드백을 무릎 위로 끌어당겨 꽉 끌어안았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어요. 그러다 문득 아까 사위가 했던 말이 악몽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모님 집이 장모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 그걸 팔거나, 설마 아무리 돈에 미쳤어도 장모를, 하나뿐인 아내의 어머니를 상대로 그런 끔찍한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심장은 더욱더 불안하게 방망이질 쳤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수석 문 손잡이를 슬쩍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문을 열고 뛰쳐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은 어느새 제게 다가올 불행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소름 끼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바이올린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귓가를 긁어대는 것 같았어요. 저와 사위, 둘 중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의 의중을 눈치챈 포커 선수들처럼 우리는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수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그는 오직 운전에만 집중하는 척했지만 저는 그가 백미러를 통해 끊임없이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턱에는 긴장으로 인한 경련이 가늘게 일었고 아침에 그토록 빳빳하던 하얀 와이셔츠 깃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죠. 이제 그의 얼굴에서는 아침에 보여주었던 사람 좋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벼랑 끝에 몰린 자의 초조함과 다급함만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려달라고 소리쳐야 할까? 아니, 그랬다간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좁은 차 안에서 그를 힘으로 이길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현주에게 전화를, 엄마가 위험하다는 메시지라도 몰래 보내야 할까? 그것도 위험하다. 그가 휴대폰을 빼앗는 순간 유일한 외부와의 연결고리마저 끊기게 될 것이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강철 밴드처럼 온몸을 짓눌렀어요. 그저 이 끔찍한 드라이브가 끝나기만을, 그리고 그 끝에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길은 점점 더 으슥한 곳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달린 버려진 공장들,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만 무성한 공터, 그리고 가끔씩 펑 하는 소리를 내며 매연을 뿜어내는 소규모 공장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곳이 대한민국 서울 근교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황량하고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사위는 휴대폰 거치대에 놓인 화면, 아마도 내비게이션이겠죠. 그것을 힐끗 보더니 거의 다 왔다는 듯 입술을 잘근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목적지를 앞둔 사냥꾼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아주 경치 좋은 곳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낀 것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경치 좋은 곳이라는 그의 말은 너무나도 생뚱맞아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이런 폐허 같은 곳에 경치 좋은 식당이 있을 리 만무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백을 더 꽉 끌어안고 그 안에 든 제 휴대폰이 무사한지 손으로 더듬어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예상이 끝나기 무섭게 핸드백 속에서 마치 구원의 신호처럼 요란한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막을 칼로 베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에 저와 사위, 둘 다 심장이 멎을 듯이 놀랐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핸드백을 열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가락 때문에 하마터면 놓칠 뻔했어요. 액정 화면의 발신자 정보에는 안사돈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확인한 사위의 얼굴은 그야말로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로 그는 거의 이성을 잃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받지 마세요. 장모님, 그거 받지 마세요. 왜 하필 지금? 받지 마세요. 그는 다급하게 한 손으로 핸들을 거의 꺾듯이 잡은 채 다른 손을 뱀처럼 뻗어 제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저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만약 떳떳하다면 제 어머니의 전화에 이토록 미친 사람처럼 격한 반응을 보일 리가 없었죠.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아니,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거나, 이게 무슨 짓이야, 황서방.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작은 차 안에서 잠시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는 어떻게든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고, 저는 제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모르는 그 전화를 지키려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끼익. 차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휘청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짐승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자의 공포와 발악만이 가득했습니다. 제발요, 장모님. 그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오해입니다. 제발. 그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팔꿈치를 핸드백 모서리로 내리찍었습니다. 악!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저는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힘껏 슬라이드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다급하게 외치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미 무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사돈의 목소리였지만 제가 알던 그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거의 실신 직전인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공포와 절망을 담아 지르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사돈. 들려요? 내 말 들려요? 사돈. 다행이다. 전화 받아서. 네, 사돈. 들려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지금 당장 차에서 내리세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뛰어내리세요. 거기가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차에서 내려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요. 안사돈의 목소리는 울음과 뒤섞여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종이를 황급히 뒤적이는 소리, 그리고 그녀가 천식이 있는 사람처럼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황서방, 차 세워. 당장 세우지 못해. 저는 사위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무시한 채 오히려 가속 페달을 지하실까지 닿을 듯이 깊이 밟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어머니가 어떡해. 전화는 끊기지 않은 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의 울부짖음이 제 귓전을 계속해서 때렸어요. 그놈이, 내 아들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놈이 사돈한테 못할 짓을 하려고 해요. 내가 방금 서랍에서 다 봤어요. 사돈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위조한 거. 사돈 집을 담보로 사채를 쓰려고. 빚보증을 세우려고. 내가 다 봤어요. 그러니 제발 내 말 들어요, 사돈. 그 차에 계속 있으면 인생 통째로 망가져요. 당장 내리세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추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졌던 과한 친절, 값비싼 선물과 낯선 고급차, 공항이 아닌 낯선 길, 그리고 제 집을 팔자는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이 저를 빚더미 구렁텅이에 쳐넣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배신감보다 먼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딸의 남편이라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거대한 덫을 놓고 저를 그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안사돈의 절규가 귓가를 맴도는 동시에 황서방의 파랗게 질린 얼굴이 시야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공포와 혼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마치 찬물을 머리부터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이 차지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이 쇠로 된 광 같은 차에서 내리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 생각 하나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위에게 차를 세우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미 이성을 잃었고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어머니의 전화 한 통으로 실패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저를 어딘가에 가둬두고 협박할지도 모를 일이었죠.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제 자신뿐이었습니다. 저의 판단력과 결단력에 제 남은 인생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모든 것을 포기한 듯이 창밖만 바라보는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미친 듯이 주변 상황을 살피고 있었어요. 차의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주변에 다른 차들은 있는지, 만약 뛰어내린다면 어디로 몸을 굴려야 가장 덜 다칠지.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머리는 제 평생 가장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여전히 시속 60k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속도로 황량한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뛰어내리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속도가 줄어드는 순간 신호등이든 과속방지턱이든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했어요. 저는 조수석 문 손잡이의 오른손을 가만히 가져다 대었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안전벨트 버클을 감싸 쥐었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지만 손끝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제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저 멀리 희미하게 신호등이 보였습니다. 제발, 제발 멈춰라. 저는 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황서방은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달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그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신은 아직 저를 버리지 않으셨는지 반대편 차선에서 덤프트럭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황서방은 욕설을 내뱉으며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어요. 끼익 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의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1초, 아니 0.1초의 망설임이 제 인생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제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건 다 오해라고요. 제가 다 갚을 수 있어요. 장모님께 절대 피해 안 가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위가 무어라 애원하며 저를 돌아보려는 그 찰나, 저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왼손으로 안전벨트 버클을 벼락처럼 눌렀습니다. 딸깍하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경쾌하게 들린 소리와 함께 저를 억압하던 검은 벨트가 풀려났습니다. 자유로워진 몸의 반동을 이용해 저는 동시에 오른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온몸의 체중을 실어 문을 밀어젖혔어요. 장모님. 사위의 경악에 찬 비명이 귓전을 때렸지만 이미 제 몸은 차 밖으로 반쯤 빠져나온 후였습니다. 저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천천히 굴러가고 있는 차에서 저는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운동신경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제 몸을 지배했습니다.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중요한 머리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세상이 한 바퀴 빙그르르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둔탁한 충격과 함께 오른쪽 어깨와 무릎에 뼈가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쓸린 팔꿈치와 손바닥에서는 화끈거리는 열기와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올라왔어요.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윽 하는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마침내 그 지옥 같은 쇠상자에서 탈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고통을 참으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검은색 세단은 교차로 한복판에 잠시 멈춰 서는 듯 하더니 이내 뒤에서 울려대는 경적 소리에 못 이겨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으며 도망쳐 버렸습니다. 운전석의 사위는 단 한 번도 백미러를 통해 저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냉혹한 모습에 남은 정마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 저기 사람 쓰러졌어. 차에서 떨어진 거 아니야?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119 불렀어요. 주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차의 운전자들과 행인들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한 아주머니가 제 등을 두드려주며 걱정스럽게 물었고 어떤 젊은 남자는 제 상태를 살피며 구급차를 불렀다고 소리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구급차는 괜찮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아픔을 참고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온몸이 욱신거리고 찢어진 옷 사이로 피가 흘렀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면서도 길가 인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고 있던 제 핸드백을 집어드는 것이었어요. 그 안에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제 휴대폰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 화면은 다행히 깨지지 않았고 통화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끊어진 통화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저는 망설임 없이 통화 기록에 찍힌 안사돈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두 번째 가기도 전에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터져 나왔습니다. 사돈, 사돈, 괜찮으세요? 내렸어요? 제발, 제발 살아있다고 말 좀 해줘요. 네. 안사돈의 목소리는 공포와 죄책감으로 갈갈이 찢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 지옥 같은 차에서 탈출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근처 건물 벽에 기댔습니다. 네, 사돈 저 내렸어요. 괜찮아요. 살아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갈라지고 쉬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래밭을 맨발로 한참 걸은 사람처럼 건조하고 힘이 없었죠. 그제야 안사돈은 둑이 무너지듯 격렬한 울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 지옥 같은 철제관에서 탈출했다는 사실을 뇌의 가장 깊은 곳부터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근처 건물의 차가운 벽에 기댔습니다. 거친 시멘트 벽이 제 등을 받쳐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돈,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정신 똑똑히 차리고 들으셔야 해요. 제정신이 아니시겠지만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겪은 일을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릴게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그녀의 말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안사돈의 이야기는 한편의 끔찍한 악몽, 제가 주인공 중 한 명이었던 잔혹극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모든 것은 몇 주 전, 아니 어쩌면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황서방의 행동이 눈에 띄게 이상해졌다는 것이었죠.
늘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던 그가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씻지도 않은 채 소파에 쓰러져 잠드는 날이 많아졌다고 해요.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서재에서 무언가 서류를 뒤적이는가 하면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면 베란다로 나가 문을 닫고 마치 누군가와 싸우는 것처럼 격앙된 목소리로 소곤거리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로 시작한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양식이라도 챙겨주려 하면 그는 신경질적으로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소리치며 그녀를 밀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는 사돈, 집에까지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찾아왔어요. 문신을 드러내고 딱 봐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들이 와서 대문을 쾅쾅 두드리고 황성철, 돈 갚아라 하고 고함을 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문도 열어주지 못했어요. 황서방은 그때마다 뒷문으로 도망가거나 집에 없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어디서 급하게 구해온 돈 몇 푼을 쥐어주며 그들을 겨우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제 심장이 매일같이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어머니의 직감으로 뭔가 아주 큰일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터졌다는 것을 느낀 저는 오늘 아침 아들이 장모님 모시고 공항 간다며 콧노래까지 부르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이상해서 그놈이 나간 사이 서재를 살펴보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책상 위만 봤어요. 그런데 서랍 하나가 굳게 잠겨 있더군요. 그놈이 평소에 얼마나 꼼꼼하고 저한테 자기 물건 손대는 걸 싫어하는지 제가 그 서랍 열쇠를 어디에 숨겨두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오래된 앨범 상자 뒤 액자 밑에 붙여두는 걸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그 열쇠를 찾아 서랍을 여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안에는 사돈 온갖 대출 서류랑 최종 통보라는 붉은 글씨가 찍힌 독촉장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더군요. 제1금융권은커녕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무시무시한 대부업체들 이름이 도장처럼 찍혀 있었어요. 액수는 사돈,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아파트 한 채 값은 좋게 될 그런 큰돈이었습니다. 안사돈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 속에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액수가 불러올 파국을 짐작하며 그녀가 다음에 할 말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았는데 서류 더미 맨 밑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 아들 이름이 아니라 사돈의 이름 석자, 최선자가 적혀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며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손을 벌벌 떨면서 그 봉투를 열어봤어요. 봉투 안에는 사돈의 인감증명서가 들어있었어요. 불과 한 달 전에 발급된 아직 온기가 가시지 않은 아주 깨끗한 걸로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사돈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위임장이 있더군요. 상기 본인은 최선자이며 모든 부동산 관련 권한 일체를 아들 황성철에게 위임함. 그렇게 아주 또렷한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사돈, 혹시 황서방한테 인감도장 맡기신 적 있으세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아니요. 단 한 번도. 내 인감은. 내 평생과도 같은 그 인감은 안방 장롱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는데. 순간 뇌리를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잠겨 들어갔습니다. 한 달 전쯤 주말 오후였어요. 황서방이 현주와 함께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는 현주가 보는 앞에서 아주 공손하고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었죠. 장모님, 죄송하지만 현주 이름으로 청약 통장을 하나 만드는데 세대주이신 장모님 인감도장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동사무소 가서 서류만 떼고 1시간 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현주가 옆에 있었기에, 그리고 청약 통장이라는 말에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장롱 깊숙한 곳에서 인감 도장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는 고맙다고 몇 번이고 허리를 숙였고 약속대로 정확히 1시간 뒤에 돌아와 제게 도장을 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 짧은 시간에, 그 찰나의 시간에 그는 제 인감 도장을 몰래 파서 위조하고 제 명의를 도용해 구청에서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았던 것입니다. 제 선의와 신뢰를, 딸의 존재를 방패 삼아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뒤통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치가 떨렸습니다. 안사돈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신라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의 사돈, 그놈의 진짜 계획이 있었어요. 작은 수첩을 찢은 메모지였는데 거기에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어놓은 계획서였어요. 오늘은 8월 18일이라고 붉은 펜으로 커다랗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오전 10시 장모님 픽업 공항 핑계. 오전 11시 30분 금융 파이낸셜 사무실 도착. 최종 계약서 날인. 그 밑에는 사돈의 아파트 주소와 함께 담보가치 최대 3억 원, 당일 즉시 대출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금융 파이낸셜. 아까 차를 타고 지나오던 길, 음습하고 낡은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바로 그 대부업체 간판 이름이었습니다. 그놈은 저를 공항으로 데려가던 게 아니었습니다. 귀국하는 딸을 마중 나간다는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거짓말로 저를 유인해 사채업자 소굴로 끌고 가 제 평생이 담긴 집을 담보로 피 같은 돈을 얻어내려던 것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저는 평생을 바쳐 일군 제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놈은 순순히 도장을 찍지 않으려는 저를 그 으슥한 곳에서 협박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그 메모를 보고 너무 놀라서 손에 잡히는 대로 서류를 전부 쓸어 담고 사돈께 바로 전화를 드린 거예요. 혹시라도 설마 하면서도 그놈 차를 타셨을까봐.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하늘이 도우셨어요. 안사돈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신뢰와 가족이라는 이름에 대한 가장 잔인한 배반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를 장모님이라 부르며 제 딸 옆에 서 있던 그 남자가 처음부터 저를 언제든 팔아치울 수 있는 재산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의 친절, 그의 미소, 그의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을 위한 연기였던 것입니다. 저는 벽에 기대고 있던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용암처럼 제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사돈. 그 서류들 지금 전부 가지고 계신 거죠? 원본 그대로요. 네, 물론이죠. 봉투에 담아서 지금 제 품에 꼭 안고 있어요. 전부 다요. 좋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서 만나죠. 사돈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세요. 저도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안사돈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저도 더는 제 아들을 감싸줄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자 주변의 소음이 다시 제 귀로 맹렬하게 돌아왔습니다. 어느새 구급차까지 와서 사이렌을 울리고 있었고 구급대원 한 분이 제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상태를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상처가 심합니다.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눈빛을 본 구급대원은 잠시 움찔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살갗이 좀 긁힌 것뿐이에요. 병원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급하게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제 인생이 송두리째 뽑히게 생겼습니다. 저는 제 몸을 부축하려는 구급대원의 손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물리치고 도로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손을 들어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장수처럼 망설임 없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가 제 앞에 멈춰 서자 저는 뒷좌석에 몸을 싣고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서로 가주세요. 신호 무시해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요. 제 얼굴은 아마 상처와 흙먼지 그리고 식은땀으로 엉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백미러에 비친 제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의 감독과 주연 배우였던 그놈에게 가장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몸을 싣자 참고 있던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아스팔트에 쓸린 무릎과 팔꿈치는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고 충격을 받은 어깨는 누가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그런 육체적인 고통은 지금 제가 느끼는 심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택시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들끓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딸 현주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제 한두 시간이면 한국 땅을 밟을 내 딸. 엄마와 남편이 함께 마중 나왔을 거라 기대하며 밝게 웃고 있을 내 딸에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너의 남편이, 너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엄마의 전 재산을 노린 파렴치한 사기꾼이었다는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그와 함께 쌓아온 모든 시간과 믿음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으면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황서방의 사람 됨됨이를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한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라도 딸의 상처를 대신 아파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택시는 어느새 복잡한 도심을 지나 경찰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요금을 치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찰서라는 커다란 명패가 달린 건물은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찢어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입술을 굳게 깨물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경찰서 내부는 TV에서 보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분주하게 오가는 경찰관들, 무언가 억울한 사연을 토로하는 민원인들, 그리고 이 모든 소음을 배경음악처럼 깔아주는 무미건조한 형광등 불빛. 저는 잠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입구 쪽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손을 비비고 있던 안사돈이 저를 발견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돈. 그녀는 거의 울다시피 달려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엉망이었고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상처투성이인 팔과 찢어진 옷을 보더니 와락 제 손을 잡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사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을 저 따위로 키운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매우 치세요, 사돈. 저는 깜짝 놀라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러지 마세요, 사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무슨 면목으로 사돈 얼굴을 보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대신 다쳤어야 했는데. 그녀는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아들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 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뒤섞인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니 오히려 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한 또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죠. 저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말했습니다. 사돈,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정신 똑똑히 차리셔야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현주는 어떡합니까? 우리 딸, 그리고 사돈의 며느리인 현주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그놈을 심판대에 세워야지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안사돈은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독한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 소중히 안고 있던 커다란 서류 봉투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사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정신을 놔버렸네요. 이거 그놈 서랍에서 찾아낸 증거들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가져왔어요. 우리는 함께 민원실을 지나 형사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안사돈은 제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황서방의 빚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결혼 전에도 주식 투자로 큰 빚을 져서 안사돈이 집을 줄여가며 겨우 막아준 적이 있었고, 결혼 후에도 현주 몰래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해서 안사돈의 퇴직금까지 끌어다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놈 버릇을 단단히 고쳐놨어야 했는데, 내 아들이니까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했던 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현주한테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기가 막혔지만 지금은 과거를 탓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강력 3팀이라는 팻말이 붙은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한 중년의 형사님이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앞으로 나서서 제 상태를 보여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사위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제 말에 형사님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저와 안사돈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또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사연인가 하는 지겨움과 회의감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안사돈이 책상 위로 서류 봉투를 쏟아내자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서는 위조된 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인감도장, 그리고 사채업체의 대출 신청서와 황서방이 직접 작성한 범행 계획 메모까지 그의 죄를 입증할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사돈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 서류들을 발견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고, 저는 오늘 아침부터 그놈의 차에서 뛰어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진술했습니다. 제 찢어진 옷과 온몸의 상처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와 안사돈의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형사님의 표정은 초기 냉소적인 태도에서 점차 심각한 표정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경악과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우리에게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던지며 사건의 전말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이건 죄질이 아주 나쁜데요. 단순 사기가 아니라 가족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중범죄입니다. 진술을 모두 마쳤을 때 형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두 분은 잠시만 여기 앉아 계십시오. 당장 팀원들 소집해서 범인 위치 추적 시작하겠습니다. 휴대폰만 켜져 있다면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딸 현주. 이제 곧 공항에 도착할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마중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전화를 걸었을 때 만약 전원이 꺼져 있다면 딸은 분명 불안해하며 제게 먼저 전화를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형사님이 물었습니다. 따님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곧 귀국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다른 사람이 아닌 제 입으로 직접 전해야만 한다고.
내 딸이 받을 상처를 내가 직접 보듬어 안아야만 한다고. 저는 안사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저와 같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현주에게 전화해야겠습니다. 이제 이 비극의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었습니다. 형사과 사무실 한쪽 구석, 먼지 쌓인 캐비닛 옆에 서서 저는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짧은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제 심장은 천근만근의 무게추를 단 것처럼 바닥으로 가라앉는 듯 했어요.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등으로는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더 이어진 후에야 드디어 수화기 너머에서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또 두려워했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막짐 찾았어. 비행기 연착도 안 되고 제 시간에 딱 도착했네. 근데 성철 씨는 어디야? 전화했는데 안 받네. 엄마랑 같이 오고 있는 거지? 딸의 목소리는 한 달간의 고된 출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 특유의 밝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목구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간신히 억누르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어요. 현주야, 엄마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토달지 말고 그대로 해야 한다. 응?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리고 왜 이렇게 주변이 시끄러워? 아무것도 묻지 마. 그리고 황서방한테 절대 전화하지 말고. 그냥 택시 타고 엄마가 지금 보내주는 주소로 와. 아주 중요한 일이야. 알았지?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금세 눈치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정말. 무섭게. 성철 씨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교통사고라도 났어? 엄마는 괜찮은 거야? 제발 무슨 일인지 말 좀 해줘. 딸은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화상으로 이 모든 참혹한 진실을 털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제 평생에서 가장 모진 엄마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잔말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택시 타면 기사님 바꿔줘.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메시지를 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택시 기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최대한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이곳까지 와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며 벽에 몸을 기댈 수 있었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딸이 경찰서로 오는 30여 분의 시간은 제게는 3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안사돈은 제 옆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온기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지금 느끼는 참담한 심정을 공유할 수 있었어요. 아들을 잘못 키운 어미의 죄책감과 사위를 잘못 들인 어미의 미안함. 그리고 사랑하는 딸과 며느리가 받게 될 상처에 대한 깊은 슬픔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흘렀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아까 그 형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범인 황성철. 지금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에 있습니다. 금융 파이낸셜이라는 대부업체 사무실이 그곳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마 보증인인 어머님이 나타나지 않자 그곳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출동해서 현장에서 체포하겠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무실 입구에서 한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땀으로 머리카락이 흠뻑 젖은 현주가 서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몸 곳곳에 난 상처와 찢어진 옷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정말? 교통사고 난 거야? 성철 씨는? 성철 씨는 어디 있어? 딸은 제 어깨를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형사님의 배려로 우리는 옆에 있는 작은 조사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안사도는 차마 딸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며 문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조사실의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저와 딸, 그리고 형사님이 마주 앉았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오늘 아침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다시 깊은 충격과 절망으로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엄마가 뭘 잘못 안 거겠지. 성철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무슨 오해가 있는 걸 거야. 현주는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로 설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형사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님은 말없이 일어나 황성철의 죄가 담긴 증거 서류들을 딸의 눈앞에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위조된 제 인감증명서, 모든 권한을 위임함이라고 적힌 위임장, 그리고 남편의 필체로 선명하게 적힌 범행 계획 메모. 그 서류들을 본 순간 현주의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동공은 초점을 잃고 흔들렸어요. 이윽고 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울음이 아닌 바람 빠진 풍선 같은 허탈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이게 뭐야? 딸은 그렇게 한참을 웃는 듯 울더니 이내 테이블 위로 쓰러져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도 함께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형사님의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팀장님, 범인 황성철 검거했습니다. 현재 연행 중입니다. 형사님은 저와 현주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범인과 대면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울음을 터뜨리던 현주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딸의 눈은 눈물로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갑고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갈게요.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볼 거예요. 우리는 경찰차를 타고 그 오피스텔 건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건물 입구에서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 나오는 황서방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이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건물 앞에 서 있는 우리 세 사람, 저와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현주를 발견한 순간 그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뭐라고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현주가 먼저 그에게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로 앞에서 멈춰서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꿰뚫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리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황서방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순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형사들이 그를 경찰차 뒷좌석으로 밀어 넣었고 차문이 닫히는 소리는 우리 세 사람의 과거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희미한 잔향을 남기며 멀어져 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 남자의 인생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한 여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두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졌던 그 거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금 무심한 도시의 표정을 되찾고 있었어요. 자동차들은 멈췄던 흐름을 이어갔고 잠시 구경하던 행인들은 흥미를 잃은 채 각자의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의 무관심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철저히 개인적인 것인지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오직 우리 세 사람만이 그 자리에 시간이 멈춘 듯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남편이었던, 아들이었던, 사위였던 그 남자가 남기고 떠난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차갑고 황량했습니다. 그 지독한 정적을 깬 것은 현주였습니다. 도끼마저 서려있던 딸의 단단한 눈빛이 마치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리듯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오열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눈으로 더러운 아스팔트 바닥만 내려다보는 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감정이 소진된 후에 탈진 상태처럼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차라리 통곡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제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딸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차갑게 식어버린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옆으로 다가온 안사돈 역시 말없이 반대편 어깨를 감싸주었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미미한 체온에 의지한 채 낯선 도시의 한복판에서 서로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남편을 잃은 아내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던 또 다른 어머니. 우리는 각기 다른 슬픔의 무게를 지고 있었지만 그 슬픔의 근원은 하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의 침묵은 관 속에 누운 것처럼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저는 현주의 집이 아닌 제 집 주소를 불렀습니다. 배신자의 흔적이 가득한 그곳, 행복한 부부의 공간으로 꾸며진 그 위선의 무대로 차마 딸을 데려갈 수는 없었어요. 현주는 창밖의 풍경을 아무 표정 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상점의 불빛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사도는 늙은 나무 껍질처럼 쪼글쪼글해진 손등만 내려다보며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한 번에 그녀의 수명이 1년씩 줄어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 역시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될까요? 괜찮다는 말은 어설픈 거짓말이었고 힘내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섣부른 위로가 아니라 이 지독한 현실을 각자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절대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열쇠를 돌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낯선 집에 들어서는 듯한 묘한 이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제가 황서방의 거짓말에 속아 딸 부부와 함께할 행복한 저녁 식사를 기대하며 나섰던 바로 그 공간이었습니다. 신발장에는 그가 지난 어버이날 사들인 커플 슬리퍼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거실 벽에는 현주와 그가 활짝 웃고 있는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의 공기, 이곳의 냄새, 이곳의 모든 가구들은 제가 겪은 끔찍한 사건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집은 더 이상 포근한 안식처가 아니라 범죄의 표적이 되었던 상처 입은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애써 그런 감정을 떨쳐내고 두 사람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현주는 인형처럼 힘없이 소파에 몸을 기댔고 안사도는 죄인처럼 소파 끝에 위태롭게 걸터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가 정신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대추차를 끓이고 냉장고에 있던 과일이라도 깎아내오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저 역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사과 껍질을 돌려 깎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등 뒤에서 안사돈의 갈라지고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주야, 그리고 사돈.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현주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사돈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마치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심정으로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지난 몇 년간 그녀가 홀로 감내해야 했던 비밀의 무게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절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성철이 걔가 저지른 짓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결혼 전에도 그때는 주식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집안 기둥을 뿌리째 뽑아먹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어디서 썼는지 모를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조폭 같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행패를 부렸죠. 그때 제가 현주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모아 제게 남겨주신 유산과도 같은 집을 팔아서 겨우 그 빚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피눈물 어린 각서를 받고 딱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이 거짓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안사돈의 고백에 현주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큰 충격을 받은 탓에 더 이상 놀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어요. 안사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정신 차리고 너처럼 착한 아내를 만났으니 이제는 정말 사람 굿이라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년 전쯤 또 사고를 쳤더군요. 현주, 너 몰래 친구랑 동업해서 무슨 PC방인가를 차렸다가 홀라당 말아먹은 겁니다. 그때도 또 사채를 썼더라고요. 제게 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현주한테 정말 잘하고 평생 장모님 모시고 효도하며 살겠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들키면 현주가 틀림없이 이혼하자고 할 거라고 자기 인생 망치기 싫으면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보같이 은행에 넣어두었던 제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이었던 퇴직금까지 전부 털어서 막아주었습니다. 현주, 너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우리 아들 앞길 막을까봐 제가 속였습니다. 사돈을 속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놈을 그렇게 만든 건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의 공범입니다. 안사돈은 말을 마치고 소파 아래로 스르르 내려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현주에게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딸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그러나 너무나도 또렷하게 중얼거렸습니다. 2년 전 가을이었어.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현주야? 그때 성철 씨가 갑자기 나한테 프로포즈를 다시 하고 싶다고 했어. 결혼하고 정신없이 사느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그리고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고 했었지. 나는 그때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때문에 매일 야근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나 위로해 주려고 저러나 보다 하고 무리해서 휴가를 냈어.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하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사주면서 나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줬지. 나는 우리 남편이 드디어 사업에 성공했나 보다. 나 고생 안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하고 감동해서 그 사람 품에 안겨 펑펑 울었어. 그런데 그 호텔도 그 저녁도 그 목걸이도 전부다. 현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가장 사랑받았던 순간이 실은 시어머니의 피 같은 퇴직금으로 만들어진 기만과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딸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배신감과 허무함, 그리고
그 모든 거짓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이 뒤섞인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인생, 내 지난 5년이 전부 가짜였어. 전부 다 연극이었어. 나는 그 연극의 주인공인 줄도 모르고 혼자 바보처럼 웃고 울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어.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짧게 진동하며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중년의 형사님이었습니다. 황성철, 본인 혐의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백하여 부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현재 유치장에 수감 조치했으며 내일 오전 중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로 오셔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상세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범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현실은 냉혹했고 우리는 그 현실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딸과 바닥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는 안사돈을 번갈아 보며 차분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이제 그만 울고 그만 자책합시다.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 손으로 다시 만들 수 있어. 현주야. 저는 딸의 어깨를 붙잡고 억지로 고개를 들게 해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도 준비해야 해. 이건 너 혼자의 싸움이 아니야. 이 엄마가 그리고 여기 너의 시어머니셨던 분이 우리가 함께 싸워줄 거야. 그러니 너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 알겠니? 제 말에 현주는 흐느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홍수처럼 가득 찼던 그 눈에 가느다랗지만 분명한 결심의 빛이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안사돈 역시 고개를 들고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아무도 깊이 잠들지 못했지만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잔인하고도 공정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시간은 두 개의 축으로 나뉘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황성철의 죄를 묻는 냉정하고 더딘 법적 절차의 시간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배신이 남긴 깊은 상처를 보듬고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린 삶을 재건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시간은 때로는 따로, 때로는 함께 흐르며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사이로 내몰았습니다. 현주는 그가 떠난 신혼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마치 불길에 들어서는 것처럼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겨워했죠. 집 안의 모든 물건, 부엌의 그릇 하나, 욕실의 칫솔 한 개까지 그 모든 것에 그의 거짓된 흔적과 행복했던 시간의 잔해가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삿짐 센터를 불러 딸의 짐을 모두 제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함께 고른 소파, 나란히 앉아 TV를 보던 그 소파가 거실에서 빠져나갈 때 현주는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텅 비어가는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보던 날 현주는 거실 벽 한가운데 걸려있던 커다란 결혼사진 액자를 말없이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던 두 사람의 웃는 얼굴 위로 그동안의 방치와 무관심을 증명하듯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딸은 그 액자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망치로 유리를 깨부수거나 사진을 찢는 대신 아주 차분한 동작으로 신문지에 꼼꼼하게 싸서 이삿짐 박스 중 가장 깊숙한 곳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격렬한 분노의 표출보다 이 무심한 무시가 과거와의 더 완벽한 단절을 의미하는 딸만의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서와 검찰청,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법원을 오가는 날들이 기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이자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서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을 녹음기처럼 몇 번이고 다시 재생해야만 했습니다.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형사는 제게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던 순간의 기분까지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검사 앞에서 증언을 할 때 그는 현주에게 남편의 거짓말을 처음 알아차렸을 때의 심정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변호사와 상담하는 과정은 이 모든 고통을 법률이라는 차가운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마치 아물지 않은 상처를 소독약도 없이 계속해서 헤집는 것처럼 잔인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치소에 수감된 황성철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편지에는 그의 서툰 글씨로 빼곡하게 변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보다 더욱 노골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현주에게, 그리고 장모님께. 이곳에서의 하루는 바깥 세상의 1년과도 같습니다. 매일 밤 당신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압니다. 하지만 장모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장모님 돈을 빼앗아 어디 도망가려고 했겠습니까? 결국은 다 우리 가족, 현주와 장모님 더 편안하게 모시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현주야, 당신은 내 아내이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작은 실수 한 번을 용서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차갑게 돌아서야만 하겠니? 내가 여기서 몇 년씩 썩고 나오면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니, 그땐 모든 것이 끝이야. 당신이 지금 법원에 탄원서 한 장만 내주면 집행유예로 나갈 수도 있대. 그럼 내가 나가서 평생 당신과 장모님께 노예처럼 속죄하며 살게. 제발 내 인생을, 그리고 우리 사랑을 여기서 끝내지 말아줘. 편지는 그의 눈물 자국인 듯 여러 군데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없었어요. 오직 자기 연민과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는 뻔뻔한 책임 전가, 그리고 어떻게든 처벌을 피해보려는 비겁한 동정심 유발뿐이었습니다. 현주는 그 편지를 소리내어 읽다가 중간쯤부터는 분노로 목이 메어 더 이상 읽지 못하고 갈기갈기 찢어 휴지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속죄? 용서.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몰라. 내가 왜 힘든 시간을 쪼개가며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조차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구제불능의 이기적인 인간이었어. 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그 편지는 오히려 딸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마지막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사돈, 아니 김 여사님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갚겠다며 평생을 살아온 작은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절반을 뚝 떼어 저희에게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현주의 이혼 소송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 그리고 제 병원 치료비 명목이라면서요. 저는 물론이고 현주도 기겁하며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 이 돈 절대 못 받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어디서 사시려고요? 아니다, 현주야. 이제는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이 돈은 받아야 한다. 이건 내 아들을 괴물로 키워 너희 모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어미로서의 내 마지막 책임이자 도리다.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죄책감에 짓눌려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숨도 못 쉬고 살 거야. 제발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해다오.
내 거처는 걱정하지 말 거라. 남은 돈으로 작은 월세방 하나 얻으면 그만이다. 그녀는 저희 앞에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돈으로 정말 작은 월세방을 얻어 이사했고 그 후로도 매일같이 저희 집에 와서 반찬을 해 나르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라는 죄인의 신분으로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저희에게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완벽한 남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 어떤 피부치보다도 더 끈끈한 상처와 용서로 맺어진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길고 지루했던 재판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저와 현주 그리고 김 여사님은 증인석이 아닌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황서방은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처럼 초췌하고 왜소해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길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나열하며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지막 한 문장만이 망치처럼 제 뇌리에 또렷하게 박혔어요. 피고인 황성철,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하여 사기, 사문서 위조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판사의 의사봉이 3번 내리쳐지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황서방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현주를 애타게 바라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현주는 그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현주는 다니던 회사에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의 동정과 위로, 그리고 그 뒤에 숨은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한동안 깊은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잠을 자거나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혹은 밤새워 소리 없이 우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저는 그저 묵묵히 딸의 방문 앞에 식사를 가져다 놓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깊은 상처가 아무는 데에는 그 상처의 깊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현주가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낡고 빛바랜 스케치북 한 권을 제게 내밀었어요. 그것은 현주가 대학교 때 가구 디자인을 전공하며 밤을 새워 그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주의 풋풋한 꿈과 열정이 담긴 독창적인 가구와 소품들의 스케치가 가득했어요. 현주의 원래 꿈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진 가구 디자이너였지만 돈벌이가 안 된다는 황서방의 현실적인 반대에 부딪혀 꿈을 접고 안정적인 대기업에 들어갔던 것이었죠. 엄마, 나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너무 늦었지만. 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부하 직원이 아니라 그냥 이현주의 이름으로 살고 싶어.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아주 작은 공방이라도 좋으니까 내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면서 살고 싶어. 그래도 될까, 엄마?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제 어깨 위로 딸의 뜨거운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기적처럼 다시 피어나는 불씨처럼 뜨겁고 강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눈부신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의 나이테가 새겨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집의 작은 방 하나를 가득 채웠던 딸의 작업 흔적들이
이제는 동네 어귀의 아담한 상가 1층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곳은 한때 낡은 세탁소였지만 지난 몇 달간 딸과 저, 그리고 김 여사님의 땀과 노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작은 원목 간판이 걸린 공방은 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얼룩덜룩한 시멘트 벽을 하얗게 페인트 칠하고 삐걱거리던 낡은 문을 수리의 하늘색으로 칠했죠. 버려진 공사장에 나무 토막들을 주워와 근사한 선반과 의자를 만들었고 길가에 핀 들꽃을 꺾어다 작은 유리병에 꽂아두었습니다. 공방 안은 기분 좋은 나무 냄새와 은은한 커피 향, 그리고 딸의 식지 않는 열정과 우리의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개업식이라고 할 것도 없는 소박한 시작이었습니다. 요란한 화환이나 시끌벅적한 손님은 없었습니다. 저와 현주, 그리고 이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된 김 여사님, 이렇게 세 사람이 전부였죠. 김 여사님은 내가 이제 안사돈도 아닌데 그냥 김 여사라고 불러. 아니면 언니라고 부르든가. 라며 넉살 좋게 웃으셨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손수 팥 시루떡을 쪄와서는 공방 구석구석에 떡을 놓으며 사업 대박과 무사안녕을 기원해 주었어요. 우리는 공방 중앙에 놓인 현주가 첫 작품으로 만든 커다란 원목 테이블에 둘러앉아 떡을 나누어 먹으며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주야, 아니, 이제 이 사장이라고 불러야겠네. 고생 많았다, 정말. 이렇게 멋지고 따뜻한 공간을 내 손으로 직접 일궈내다니 내가 다 자랑스럽구나.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도 기뻐하실 게다. 김 여사님의 칭찬에 현주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다 엄마랑 김 여사님 덕분이죠. 두 분이 안 계셨으면 전 아직도 제 방구석에서 울고만 있었을 거예요. 두 분이 제 가장 든든한 기둥이었어요. 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아물어 단단하고 희미한 흉터가 되었고 그 흉터는 오히려 딸을 더 깊이 있고 강하며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원목 테이블의 부드러운 결을 쓸어내리는 딸의 손길에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책임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과 단단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딸랑 하는 기분 좋은 종소리와 함께 공방의 문을 열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동네를 산책하던 젊은 부부였는데 곧 태어날 아이방에 놓을 작은 원목 책장을 주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주는 약간 상기된 얼굴로 그러나 전문가다운 침착함으로 손님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듣고 종이 위에 즉석에서 스케치까지 해가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모습을 의자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는 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딸이 그 모진 풍파를 겪고도 꺾이지 않고 마침내 자신의 자리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뿌리내리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우리는 공방의 작은 간판에 불을 켰습니다. 주황빛 조명이 은은하게 퍼져나가며 스튜디오 온기라는 글자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처럼 비추었어요. 그 불빛 아래 나란히 서서 저는 문득 2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를 감쌌던 그 불길한 예감, 공항이 아닌 낯선 곳으로 향하던 차 안의 서늘하고 축축했던 공기,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김 여사님의 절규.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아니, 바로 몇 시간 전의 일처럼 생생했어요. 그리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던 그 순간. 아스팔트에 온몸이 갈리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놈을 내 손으로 심판하리라는 차가운 분노. 만약 그때 제가 단 1초라도 망설였다면, 뛰어내릴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는 아마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잃고 낯선 사채업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딸 현주는 사기꾼의 아내라는 멍해를 쓴 채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날 아스팔트 위로 몸을 던진 것은 제 인생 최고의, 그리고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본능적인 도망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내 존엄과 내 가족을 내 손으로 직접 지켜내겠다는 한 인간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그렇게 심각한 생각을 해?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제게 현주가 다가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 인생의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진실되고 평온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딸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서. 그리고 우리가 참 잘 살아냈구나, 참으로 대단하구나 싶어서. 제 말에 김 여사님도 다가와 제 다른 쪽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일세. 우리는 참으로 용감하고 지혜롭고 강한 여자들이야. 그렇지?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따뜻한 공방의 불빛과 함께 상쾌한 밤공기 속으로 멀리 퍼져나갔어요. 과거의 상처는 결코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상처에 얽매여 과거를 살지 않을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 상처를 디딤돌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더 밝은 곳으로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나란히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밤길을 걸었습니다. 현주는 공방의 첫 계약금을 어떻게 쓸지 신나게 이야기했고, 김 여사님은 내일은 무슨 반찬을 해올까 고민했어요. 그 평범하고 소박한 대화가 제게는 세상 그 어떤 교향곡보다도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검은 하늘을 수놓으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처럼 우리의 내일도 분명 저렇게 반짝일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어요. 우리 세 사람의 진짜 인생, 우리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이었습니다.